안녕하세요. 서울 강서구의 한 조용한 동네에 살고 있는 69살 김명숙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참 복도 많다고들 해요. 노년에 번듯한 5층짜리 상가 건물 하나 가지고 있고 자식 놈도 장가 보내서 손주 재롱이나 보며 사니 무슨 걱정이 있겠냐고요. 네, 맞는 말입니다. 지금의 저는 남부러울 것 없는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느긋하게 일어나 따뜻한 보이차 한 잔 우려 마시고 오후에는 제 건물 1층에 있는 관리실에 내려가 오가는 사람들 구경도 하고 가끔 들어오는 월세나 확인하며 그렇게 지내지요. 하지만 여러분, 불과 15년 전만 해도 제가 서울역 지하도에서 신문지 덮고 자는 노숙자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신세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 손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지금은 반지를 끼고 핸드크림을 발라 멀끔해 보이지만 손마디가 굵게 휘고 지문이 다 닳아 없어진 이 손이 제 지난 세월을 말해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거친 손으로 바닥부터 기어 올라와 마침내 마주하게 된 기막힌 인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바닥에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잠 못 이루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사람 인생 정말 한치 앞도 모르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 제가 제 인생을 걸고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유독 찬 바람이 매섭게 불던 날이었죠. 저는 여느 때처럼 관리실 안쪽 의자에 앉아 CCTV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건물 1층 가장 구석진 자리에 오랫동안 비어있던 점포가 하나 있었는데 드디어 새 세입자가 들어와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고 하더군요. 워낙 자리가 좁고 볕이 잘 안 드는 곳이라 월세를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내놓은 곳이었습니다. 부동산 소장님이 사장님, 이번에 들어오는 세입자가 나이가 좀 있는 남자분인데 사정이 딱해 보여서 보증금을 조금 깎아줬습니다. 장사 경험이 많다고 하니 월세 밀릴 일은 없을 거예요. 하고 너스레를 떨더군요. 저는 그저 알아서 잘 하셨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CCTV 화면 속 공사 현장을 기웃거리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묘하게 눈에 밟히는 겁니다. 구부정한 어깨에 다리를 살짝 저는 듯한 걸음걸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하지만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불길한 느낌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에이 설마. 아니겠지. 그 인간이 여길 어떻게 알고 오겠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동산에서 보내온 계약서 사본 팩스가 관리실 팩스기에서 찌익 소리를 내며 올라오더군요. 저는 무심코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란에 적힌 이름 3글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아 그대로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성명 진, 수, 생년월일 1953년. 손이 덜덜 떨려 종이를 제대로 쥘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세상에 동명이인은 많겠지만 생년월일까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박진수. 내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고 내 영혼까지 갉아먹고 도망쳤던 그 이름. 바로 제 전남편이었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이름 석자가 주는 공포와 분노는 제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CCTV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화면 속 남자가 고개를 돌려 카메라 쪽을 쓱 쳐다보더군요. 세월을 정통으로 맞은 듯 쭈글쭈글해진 얼굴, 머리숱은 횡하니 빠지고 눈 밑은 검게 죽어 있었지만 분명 그 사람이었습니다. 제 남편 박진수. 아니 15년 전 저를 지옥 불구덩이에 밀어넣고 내 친구와 야반도주했던 그 인간 말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질리면서 과거의 그 끔찍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저는 54살의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남편 박진수는 조그만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아들은 군대에 가 있었죠. 비록 넉넉하진 않았지만 남편 사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믿었고 노후에는 조그만 전원주택이나 지어서 살자며 소소한 꿈을 꾸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게는 고향 때부터 친자매처럼 지내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채미희라고. 미희는 일찍 혼자가 되어 식당 일을 하며 어렵게 살고 있었죠. 저는 그런 친구가 안쓰러워 김치를 담그면 김치통을 들고 찾아가고 남편 몰래 쌈짓돈을 찔러주기도 하며 살뜰히 챙겼습니다. 남편도 그런 저를 보며 당신은 참 정이 많아. 미희 씨가 당신 덕에 산다며 칭찬하곤 했죠. 가끔은 셋이서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며 그렇게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중국 쪽 거래처에서 큰 건이 들어왔는데 급하게 현금이 좀 필요하다며 저를 재촉하더군요. 이번만 성공하면 우리 노후는 걱정 없어. 당신 그동안 고생한 거 내가 다이아 반지로 보상해 줄게. 그 사람의 눈빛이 어찌나 절실하고 확신에 차 있던지 저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살고 있던 집의 전세 보증금을 빼고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남겨주신 유산, 심지어 아들 제대하면 복학시킬 등록금으로 모아둔 적금까지 몽땅 털어 그 사람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은 거지? 이거 우리 전 재산이야. 불안해하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당신 호강시켜준다니까. 딱 일주일만 기다려. 그렇게 돈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선 남편은 정말 거짓말처럼 증발해 버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는 꺼져 있고 사무실을 찾아가 보니 이미 텅 비어 있더군요. 직원들이 그러더군요. 사장님요? 며칠 전부터 가게 집기 다 팔아넘기시고 잠적하셨는데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러 달려갔다가 저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출국 기록이 확인되었는데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동행한 여자가 있었대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 여자의 이름을 확인한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채미희. 네, 제가 친동생처럼 아끼고 보살폈던 제 친구 미희였습니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은 제가 모르는 사이 제 등 뒤에서 눈이 맞아 1년 넘게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미희에게 가져다 준 김치를 안주 삼아 두 사람이 희낙낙거렸을 생각을 하니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남편이 제 돈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끌어다 쓴 사채 빚까지 제 앞으로 남겨두고 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빚더미에 앉은 54살의 이혼녀. 그게 바로 15년 전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살던 집에서는 쫓겨나 월세 20만 원짜리 단칸방으로 밀려났습니다. 습기가 차서 벽지에 곰팡이가 시커멓게 핀 그 방에서 저는 매일 밤 소주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휴가를 나왔다가 집안 꼴을 보고 말없이 울기만 했죠. 엄마, 내가 학교 그만두고 돈 벌게. 미안해. 아들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정말이지요. 깨물고 죽어버려서 그 인간들 보는 앞에서 귀신이라도 되고 싶었습니다. 매일 밤 꿈속에서 남편과 미가 저를 비웃으며 제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장면이 나타나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제대하고 돌아올 내 새끼, 내 아들 때문이라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죽으면 너희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지. 내가 악착같이 살아서 보란듯이 성공해서 언젠가 너희들이 내 앞에 무릎 꿇고 빌게 만들 거야. 그날부터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끼 품은 짐승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인력사무소로 나갔습니다. 식당 설거지, 건물 청소, 목욕탕 청소.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통장에 돈 10,000원이 찍히는 걸 보면 웃음이 났습니다. 식당에서 손님들이 남긴 밥을 싸와서 물 말아 먹으며 끼니를 때웠습니다. 옷 한 벌 사입지 않고 버스비가 아까워 1시간 거리는 걸어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는 돈에 미쳤나 봐. 독하다 독해. 네, 미쳤었죠.
돈에 미치고 복수에 미쳤었습니다. 그렇게 5년을 개처럼 벌어 빚을 다 갚고 조그만 종잣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상가 주택 하나가 급매물로 나온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나올 것 같은 낡은 건물이었지만 제 눈에는 그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말렸습니다. 저런 흉물을 왜 사냐, 곧 무너진다며 뜯어 말렸지만 저는 왠지 모를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매입한 지 3년 만에 그 지역이 재개발 지구로 지정되면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솟기 시작한 겁니다. 보상금으로 받은 돈과 그동안 모은 돈을 합쳐 목 좋은 곳에 지금의 이 건물을 올리게 되었죠. 하늘이 무심치 않으셨는지 제가 흘린 피눈물을 닦아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건물이 완공되던 날 저는 옥상에 올라가 목 놓아 울었습니다. 진수 씨 보고 있어? 미야 보고 있니? 나 이렇게 일어섰어. 너희 없어도 나 이렇게 잘 산다고. 그렇게 지난 10년을 치열하게 살며 건물주라는 타이틀을 얻었고 이제는 과거의 상처도 굳은 살처럼 딱딱해져서 웬만하면 아프지도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이라는 게 참 짓궂죠. 내가 그토록 저주했던 그 사람이 내가 피땀 흘려 세운 내 성에 가장 초라하고 비루한 모습으로 제 발로 기어 들어오다니요. 심지어 그는 이 건물의 주인이 저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말로는 보증금 1,000만 원도 겨우 마련해서 사정사정하며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CCTV 속의 박진수는 낡은 점퍼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담배 한 대를 꺼내 물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침을 태하고 뱉더군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늙고 병들었어도 저 천박한 본성은 그대로였습니다.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아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차갑게 식은 눈으로 화면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장 내려가서 멱살을 잡고 쫓아내고 싶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너무 시시하잖아요. 15년을 기다린 복수인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는 없죠.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고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버린 찬물이 씁쓸하게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박진수 씨, 당신 정말 잘못 왔어. 호랑이 구린 줄도 모르고 제 발로 들어왔구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저의 우아하고 잔혹한 복수극. 과연 그가 내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지금부터 그 통쾌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1층 CCTV 화면을 확인하는 것이 되어버렸죠. 박진수 그 인간은 진순의 분식이라는 촌스러운 간판을 걸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이 동네에서 아니 서울 바닥에서 가장 싼 점포일 겁니다. 옛날에는 양복이 구겨질까 봐 소파에도 조심스럽게 앉던 사람이었는데 기름때 절은 앞치마를 두르고 좁은 주방에서 떡볶이 판을 닦고 있는 꼴을 보고 있자니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처음 며칠은 솔직히 말해서 가슴이 두근거려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혹시라도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어떡하나. 내 얼굴을 알아보고 행패라도 부리면 어떡하나. 별별 걱정이 다 들었죠. 그래서 저는 한동안 외출할 때마다 선글라스에 마스크를 쓰고 모자까지 푹 눌러쓰고 도둑고양이처럼 다녔습니다. 내 건물 내가 다니는데 내가 죄인처럼 숨어 다녀야 하다니 이게 무슨 코미디인가 싶어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하지만 며칠 지켜보니 그럴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장사에 정신이 팔려 있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늙어도 너무 늙어버렸거든요.
눈도 침침해졌는지 계산할 때 돈을 코앞까지 가져다 대고 확인하는 꼴이며 다리를 절룩거리며 무거운 식자재를 나르는 뒷모습이 영락없는 꼬부랑 노인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15년 전의 박진수는 늘 당당하고 목소리 큰 남자였습니다. 남자가 사업을 하려면 배포가 커야지 하고 큰 소리 치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손님 하나라도 놓칠세라 굽신거리는 비굴한 등만 남아 있었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하나는 꼴 좋다는 통쾌함이었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했더니 고작 저 모양 저 꼴로 돌아오다니. 천벌이라는 게 정말 있구나 싶어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함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내 남편이었고 내 아이의 아버지였던 사람인데 어쩌다 인생을 저렇게까지 말아먹었을까 하는 인간으로서의 연민 같은 거였죠. 물론 그 연민은 아주 찰나였습니다. 그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듣기 전까지는요. 사건은 그가 들어온 지 보름쯤 지난 어느 날 터졌습니다. 건물관리소장님이 씩씩거리며 제 사무실로 올라오셨습니다. 회장님, 저 1층 분식집 영감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평소 점잖은 소장님이 얼굴이 벌개져서 화를 내시길래 무슨 일인가 물었죠. 아니 글쎄, 가게 앞 데크에다가 지저분한 박스들을 잔뜩 쌓아놨길래 좀 치워달라고 했거든요. 미관상 안 좋으니까요. 그랬더니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지 뭡니까? 소장님의 말을 들어보니 가관이었습니다. 야, 내가 여기 세입자야. 내가 내 가게 앞에 짐 좀 두겠다는데 내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왕년에 직원 수십 명 거느리던 사장이야.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저를 더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건물주한테 가서 전해. 쥐꼬리만한 가게에 새 주면서 유세 떨지 말라고. 그리고 화장실 문고리 고장난 거나 빨리 고쳐내라 그래.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주제 파악 못하고 거들먹거리는 그 성격 어디 안 갔구나 싶었죠. 자기가 지금 누구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감히 건물주를 오라가라 하다니요. 저는 소장님을 달래서 돌려보내고 다시 CCTV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 속의 박진수는 가게 앞에 의자를 내놓고 앉아 담배를 뻑뻑 피워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에 가래침을 태뱉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아까 잠깐 들었던 연민이 싹 달아났습니다. 그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더니. 너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저 인간이 바닥을 칠 때까지 철저하게 지켜보다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밟아 주겠노라고요. 그날부터 저의 은밀한 관찰은 더 집요해졌습니다. 일부러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척하며 1층으로 내려가 그의 가게 앞을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마스크를 쓴 채였지만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죠. 가까이서 본 그의 가게는 위생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파리들이 날아다니고 튀김 기름은 언제 갈았는지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장사가 될 리가 없죠. 오픈 효과로 반짝하던 손님들도 하나둘 발길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파리만 날리는 날이 많아졌고 그럴 때면 박진수는 낮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문을 반쯤 열어놓고 안쪽 테이블에 앉아 소주병을 까기 시작하는데 치기가 오르면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버릇이 생겼더군요. 어느 비 오는 날 오후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우산을 쓰고 가게 앞을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는데 안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술에 취해 혀가 꼬인 목소리였지만 그 내용은 제 귀에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김 사장. 나야, 나 진수. 아유 죽겠어. 장사가 돼야지 빌어먹을. 야,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냐? 다 그 옆에 내 때문이야.
제 발걸음이 그 자리에 딱 멈췄습니다. 여편 내란이요? 설마 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저는 근처 기둥 뒤로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 내 전 마누라 명숙이 그 독한 년 말이야. 내가 사업 좀 해보겠다고 돈 좀 가져갔기로 쏘니 그걸 못 참고 이혼 도장을 찍어. 남자가 큰일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안 그래?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돈 좀 가져간 거라고요? 전 재산을, 그것도 아들 등록금까지 훔쳐서 내연녀랑 도망간 게 고작 실수라고요? 그의 망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년이 내 복을 다 뺏어간 거야. 내가 점쟁이한테 물어봤더니 그 여자가 기가 세서 내 앞길을 막았다잖아. 그년만 아니었어도 내가 지금쯤 강남 빌딩 주인 소리 듣고 있을 텐데. 에이씨, 재수 없는 년. 저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정도로 꽉 다물었습니다. 저 인간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자신의 실패와 몰락을 남 탓으로, 그것도 피해자인 제 탓으로 돌리며 자기 위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희가 돈 다 떨어지자마자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을 때, 중국 공안에 잡혀서 유치장 신세를 졌을 때, 한국으로 돌아와 노숙자 생활을 전전했을 때, 그 모든 순간에도 저 인간은 반성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피해자인 척,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척하며 살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마지막 인내심이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장 가게 문을 박차고 들어가 내가 그 재수 없는 년이다, 이 도둑놈아, 하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요. 지금 들어가서 난동을 부려봤자 저 인간은 적반하장으로 나올 게 뻔했습니다. 법적으로 확실하게 꼼짝 못하게 만들어 쫓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분은 머지않아 제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장사가 안 되니 당연히 월세가 밀리기 시작한 거죠. 첫 달은 보증금에서 깐다 치고 넘어갔습니다. 2달째 되던 날 소장님이 월세 독촉을 하러 갔다가 험한 꼴을 당하고 왔습니다. 아니, 사람이 좀 사정이 있으면 늦을 수도 있지. 그걸 못 기다려서 닭다리야? 내가 도망갔어? 내가 돈 떼먹고 도망갈 사람으로 보여? 돈 떼먹고 도망갈 사람. 네, 당신은 그런 사람이 맞습니다. 그것도 아주 상습범이죠. 저는 소장님에게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월세 독촉하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대신 내용 증명 보낼 준비만 해두세요. 소장님은 의아해했지만 제 서슬퍼런 눈빛을 보고는 군말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3개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를 정당하게 내보낼 수 있는 월세 3기 연체 기준이 충족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박진수의 가게는 더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가게 문을 닫고 술을 마시는 날이 더 많았고, 가끔 찾아오는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저 건물 1층에 이상한 영감이 들어와서 물을 흐린다고요. 다른 층 세입자들도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1층 분식집 때문에 냄새나고 시끄러워서 손님들이 싫어해요. 조치 좀 취해주세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법적인 명분, 주변의 여론, 그리고 저의 끓어오르는 분노까지. 이제 칼을 뽑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달력을 보며 날짜를 잡았습니다. 바로 내일. 내일은 제 생일이기도 하고 15년 전 그 인간이 돈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갔던 바로 그 날짜이기도 합니다. 참 기막힌 우연이죠.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에는 편한 옷만 입고 다녔지만 내일만큼은 가장 화려하고 비싼 옷을 입을 겁니다.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샀던 짙은 와인색 정장. 그리고 목에는 굵은 진주 목걸이를 걸 겁니다. 화장도 곱게 하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드라이할 겁니다.
가장 성공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품이 있는 모습으로 그 앞에 설 겁니다. 그래서 그 초라한 꼴을 한 자신과 비교하게 만들 겁니다. 내가 버린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겁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15년 전 그날처럼요. 하지만 오늘의 저는 울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내일 아침 그 인간이 지를 표정을 상상하니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제 인생 최대의 복수극 그 하이라이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여느 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 정도로 차갑고 단호해 보였습니다. 준비한 서류 봉투를 챙겨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와 명도 소송 예고장이 들어 있습니다. 이 종이 몇 장이 저 인간의 숨통을 끊어 놓을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층수가 바뀌는 숫자를 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5, 4, 3, 2, 1. 딩동. 문이 열리고 저는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진순의 분식집 앞. 아직 문도 열지 않은 가게 셔터가 반쯤 올라가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쿨럭거리는 기침 소리와 함께 짐을 정리하는 듯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가게 문을 활짝 밀고 들어갔습니다. 계십니까? 제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가게 안을 울렸습니다.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 라면을 끓여 먹으려던 박진수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깜짝이야. 아직 장사 시작 안 했는데요. 누구? 말을 잇던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에 물고 있던 젓가락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입을 떡 벌린 채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떨리는 그의 목소리. 저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어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우아하고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 박진수 씨. 밥은 먹고 다니니?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가 주저앉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명수가! 내가 여긴 웬일이야? 웬일이라니? 내 건물에 내가 오는 게 이상해? 뭐? 네, 건물! 그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저와 가게 천장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저 멍청한 표정. 저는 한 발자국 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 내가 욕하던 그 깐깐한 주인. 그게 바로 나야. 김명숙. 박진수의 동공이 지진 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는 듯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그때 그 돈도 없고. 아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네. 내가 내 돈 들고 도망칠 때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었잖아. 안 그래?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그의 앞 테이블에 탁 하고 던졌습니다. 읽어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알겠지? 월세 3개월 연체. 계약 해지야. 당장 방 빼. 그는 서류는 쳐다보지도 않고 저를 바라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명수가! 아니,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나야! 당신 남편 진수라고! 우리가 어떻게 남이야? 여보? 이제 와서 여보라고요? 기가 차서 웃음도 안 나오더군요. 여보? 누가 당신 여보야? 당신 여보는 그 돈 들고 같이 도망간 채미 아니었어? 미의 이름이 나오자 그가 움찔했습니다. 그건 오해야.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그 여자가 꼬셔서. 나도 피해자야. 여보, 나 정말 당신 보고 싶었어. 내가 얼마나 후회하고 살았는데.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혐오스러운 벌레를 피하듯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손 대지 마. 그 더러운 손으로 어딜 만져. 제 고함 소리에 그가 흠칫하며 멈췄습니다. 박진수, 착각하지 마. 나는 15년 전에 그 멍청한 김명숙이 아니야. 당신이 훔쳐간 내 돈, 내 청춘, 내 믿음. 그거 다 갚으라고 안 할게. 대신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 그게 내 마지막 잡이야. 여보, 제발. 나 갈 데가 없어. 나 늙고 병들었어. 한 번만 봐줘. 우리 정을 봐서라도. 비굴하게 비는 그의 모습이 참으로 가소로웠습니다. 왕년의 박 사장은 어디 가고 살기 위해 자존심도 다 버린 늙은 노인네만 남아있더군요.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 세월 제가 흘린 눈물들이 떠올라 마음이 더 차갑게 굳어질 뿐이었습니다. 정? 우리가 무슨 정이 남았니? 내가 내 등에 칼 꽂고 떠날 때 그 정이라는 건 다 끝났어. 그리고 갈 데가 없다고? 서울역 가면 많잖아. 나도 거기서 잤어. 너라고 못 잘 거 없지. 저는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내일까지 안 비우면 법대로 집행관들 불러서 강제로 끌어낼 거야. 험한 꼴 보이기 싫으면 조용히 나가. 가게를 나오려는 제 등 뒤로 그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수가,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살려줘. 나 이대로 쫓겨나면 죽어. 죽는다고요? 아니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안 죽더라고요. 저도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이렇게 살아서 당신 앞에 서 있잖아요. 당신도 살아보세요. 바닥에서 굴러보고 짓밟혀보고 무시당해 보세요. 그래야 당신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뼈저리게 알게 될 테니까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제 어깨를 짓누르던 15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짐을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인간이 순순히 물러날 위인이 아니거든요. 마지막 발악이라고 해야 할까요? 쫓겨나기 직전 그가 저지른 마지막 만행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네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가게를 나오며 으름장을 놓긴 했지만 그 인간이 순순히 물러날 리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역시나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러니까 퇴거를 명령한 D-Day D-Day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관리소장님에게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1층에서 난리가 났어요. 경찰을 불러야 할 것 같은데 어쩌죠? 저는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내려갈게요. 경찰은 아직 부르지 마세요.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1층으로 내려갔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진수, 그 사람은 가게 앞에 온갖 집기를 다 꺼내놓고 그 위에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대낮부터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얼굴은 시뻘겋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더군요.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여기 건물주가 누군지 아시오. 내 마누라요. 조강지처를 버리고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저 악독한 여자가 이제는 병든 남편을 길바닥으로 내쫓으려고 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저 건물주가 남편을 쫓아내? 저 할아버지 너무 불쌍하다.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혀를 차며 저를 비난하는 눈초리로 쳐다보더군요. 저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군중을 헤치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제 호통에 들어 누워 있던 박진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제 멱살을 잡으려고 달려들더군요. 오, 잘 왔어. 이 독한 년아. 내가 사람이야. 내가 너랑 산 세월이 얼만데 나를 빈손으로 내쫓아. 이 건물 올릴 때 내 돈 안 들어갔을 것 같아. 내 몸 내놔. 절반 내놓으란 말이야.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 재산을 훔쳐가서 도박과 여자로 다 탕진해 놓고 이제 와서 제 피땀으로 일군 건물의 지분을 요구하다니요. 이거 안 나?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소리를 해? 당신이 훔쳐간 내 돈, 우리 아들 등록금 그거 다 갖고 이야기해. 제가 소리를 지르며 뿌리쳤지만 막무가내인 그의 힘을 당해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가 제 팔을 우악스럽게 비틀며 흔들어댔고 저는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더러운 손 치우지 못해. 어디선가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들리더니 건장한 청년 하나가 바람처럼 달려들어 박진수를 밀쳐냈습니다. 누구야? 바닥에 나뒹군 박진수가 씩씩거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눈이 다시 한번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너는? 네, 제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제 생일이라고 점심이나 같이 먹자며 오기로 했던 아들이 건물 입구에서 이 난장판을 목격한 것입니다. 아들은 저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더니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박진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아니 박진수 씨. 정말 끝까지 추하시네요. 아들아. 민호야. 너 민호 맞지? 아이고, 내 새끼. 아빠다. 아빠가 돌아왔어. 박진수는 언제 행패를 부렸냐는 듯 표정을 싹 바꾸고 아들에게 매달리려 했습니다. 민호야, 내 엄마가 나를 쫓아내려고 해. 내가 말 좀 잘 해봐라. 우리 다시 가족으로 살아야지. 응? 아들은 매달리는 박진수의 손을 차갑게 쳐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매정하고 단호하던지 옆에 있던 제가 다 놀랄 정도였죠. 가족이요? 당신이 가족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습니까?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 기억하세요? 집에 왔더니 엄마는 넋이 나가서 쓰러져 있고 집에는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죠. 당신이 훔쳐간 제 등록금 때문에 저는 대학 복학도 포기하고 공사판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식당 설거지하고 남의 집 화장실 청소할 때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가 곰팡이 핀 지하 단칸방에서 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울 때 당신은 그 여자랑 희희낙락하며 살았잖아요. 구구절절 옳은 말에 박진수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도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남자가 쓰레기였네. 저런 인간은 쫓겨나도 싸지.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아들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경찰이죠? 여기 영업방해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어서 신고합니다. 경찰이라는 말에 박진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어떻게 아비한테 경찰을 불러? 폐륜이야, 이거. 폐륜은 당신이 저지른 짓이 폐륜이고요. 더 이상 내 어머니 괴롭히지 말고 꺼지세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요. 한 번만 더 얼쩡거렸다간 제가 가만 안 둡니다. 잠시 후 경찰차가 도착했고 박진수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연행되었습니다. 경찰차 뒷좌석에 태워지면서도 그는 창문에 매달려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명수가. 민호야. 내가 잘못했다. 나 좀 살려줘. 멀어지는 경찰차를 보며 저는 그제야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왔지? 저는 아들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미안해서 그리고 고마워서 만감이 교차해서 터져나온 눈물이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들 고생 많았지. 엄마가 미안해. 제 등을 토닥여주는 아들의 손길에서 저는 비로소 15년 전의 악몽이 완전히 끝났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텅 빈 1층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그가 쓰던 낡은 집기들을 모두 밖으로 드러내고 바닥에 눌어붙은 껌 자국과 기름때를 박박 닦아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그 흔적들을 지우고 싶었습니다. 대걸레질을 하며 땀을 뻘뻘 흘리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가게는 다시 깨끗하고 텅 빈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텅 빈 가게 한가운데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거리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사람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나다닙니다. 박진수라는 남자가 제 인생에 남긴 상처도 이 텅 빈 가게처럼 깨끗하게 지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흉터는 남겠지요. 하지만 이제 그 흉터는 아픔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남았는지를 보여주는 훈장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며 살지 않을 겁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진정한 복수는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제가 보란 듯이 행복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시궁창에서 허우적거릴 때 저는 아들과 맛있는 밥을 먹고 따뜻한 집에서 잠을 자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웃으며 살 겁니다. 그게 그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도 우아한 형벌일 테니까요. 아들이 그러더군요. 엄마, 이제 이 가게에는 꽃집을 들이는 게 어때요? 들어올 때마다 꽃향기가 나겨? 참 좋은 생각입니다. 희귀한 기름 냄새가 나던 자리에 향기로운 꽃들이 가득 찰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설렙니다. 여러분,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가 미워서 혹은 억울해서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 때문에 본인의 인생을 갉아먹고 계시진 않나요? 저를 보세요. 54살의 빈털터리가 되어 죽고 싶었던 저도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악연은 언젠가 끊어지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니 부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억울해하며 우는 대신 이를 악물고 오늘을 사세요.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그날이 여러분을 아프게 한 사람들에게 날리는 가장 통쾌한 한방이 될 것입니다. 저 김명숙이 여러분의 인생 2막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꽃길만 걸읍시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많이 힘이 될 것 같네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